박사의 건강이야기의 이동현입니다. 모든 질환의 원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잘못된 생활 습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목 디스크의 마지막 이야기, 그 수술적 치료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은 목 디스크의 보존적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목 디스크 수술 치료를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한테 또 강조해드리고 싶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상이나 질병은 의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자연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자연치유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우수합니다. 우수해요. 그래서 몸의 그 발목이 약간 삐었다. 안 그러면 감기가 심하지 않지만 좀 걸렸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집에서 어느 정도 기다려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스스로 회복이 되거든요. 똑같은 이유가 목 디스크에도 적용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목 디스크는 전 시간에 설명드린 그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보존적 치료를 열심히 시행하면서 내 몸이 스스로 회복되는 자연치유를 기다려봐라.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 디스크 환자의 통계적으로 25% 정도는 결국은 아무리 기다려도 어떤 방법도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은 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수술을 시행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첫째가 목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건 뭐 견디지 못한다, 죽겠다. 뭐 당연히 수술해야죠. 두 번째로 손의 힘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 옷에 단추를 꿰기 힘들다. 그것도 수술에 적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드려도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신경마비 증상이 정도 이상으로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척수증에 의한 증상이거든요. 하지 힘이 약해져가지고 걸을 때 부자연스럽고 자꾸 넘어진다. 이렇게 되면은 척수증에 의해 가지고 척수가 정도 이상으로 파괴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수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물리치료를 하고 약물치료를 하지 보존치료를 열심히 한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안 좋아지고 두 달이 지나도 안 좋아진다. 그래서 생활하기가 영 죽겠다.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시행해줘야 되죠. 다섯 번째로 보존적 치료를 했더니 물리치료죠. 물리치료하고 약물치료 했더니 증상이 금방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 병이 다 났나 보다 했더니 한두 달 지나서 또 재발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물리치료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좋아지는 것 같더니 또 재발해요. 이렇게 증상이 좋아졌다가 재발하고 증상이 좋아졌다 재발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도 수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슨 소리냐면은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는 물리치료를 시행할 때 아주 심한 경우는 예외인데 지금 설명드린 대로 물리치료 시행하면 저 통계대로 하면 75%, 80%는 물리치료로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재발할 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서 보존적 치료를 해서 좋아지는 환자가 다시 재발하면은 그분이 물리치료하면 좋아지지만 또다시 재발할 확률은 거의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목 디스크가 악화, 호전 반복될 때는
수술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의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목 디스크 수술이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술해야 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 디스크 수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크게 분리해 보면은 첫 번째가 디스크 마디를 고정하는 건 수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후공 확장 성형술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내시경 수술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 첫 번째 디스크 마디 고정술이라는 거는 자라난 골극이나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하니까 그거를 제거하고 그 마디를 아예 굳혀버리는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는 참 끔찍하고 아주 너무 파괴적인 수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경험적으로 목 디스크 수술을 수많은 방법으로 해봤지만은 가장 결과가 좋고 확실한 방법은 이거다. 그래가지고 얻어낸 결과거든요. 그래서 목 디스크 수술의 대부분은 이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분이 목 디스크를 했다. 그러면 10중 99%는 디스크 마디를 고정하는 수술이에요. 한번 사진 볼까요? 가장 이쪽 사진은 목 디스크로 인해 가지고 수술하기 전 사진입니다. 디스크 마디가 완전히 내려앉아 가지고 뼈하고 맞붙을 정도로 좁아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라난 골극 긁어내고 튀어나온 디스크 다 긁어내 버립니다. 긁어내면 속에가 완전히 빈 공간이 되거든요. 그 빈 공간을 옆구리뼈를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원래 높이대로 맞춰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크 마디가 이만큼 확 넓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디스크 마디는 넓어져요. 그리고 디스크 마디가 옆구리뼈 띄어낸 이식한 뼈가 잘못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 앞에를 이렇게 금속판을 고정하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목 디스크의 수술이에요. 실제 저도 목 디스크의 수술의 99%는 이 방법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자, 그러면은 다음번 수술이 인공 디스크 수술이거든요. 이 인공 디스크 수술은 이생이 발생한 부위에 디스크를 제거하고 그 마디를 디스크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디스크죠. 인공 디스크를 삽입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술의 특징은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은 디스크 마디를 고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디스크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 디스크를 넣어버리니까 디스크의 기능에 하나도 손상을 입지 않고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디스크 마디를 고정하는 수술 대신에 인공 디스크 수술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러면 인공 디스크를 수술해가지고 정말로 그 마디의 디스크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부 의사는 아주 반대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아무리 인공 디스크 수술을 하더라도 디스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인공 디스크를 할 필요 없이 붙여버리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의사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게 옳은지는 아직도 결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판이 나면은 모든 디스크 마디를 고정시키는 수술이 인공 디스크 수술로 대치될 겁니다. 대치되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는 마디를 고쳐주는 고정수술이고 인공 디스크 수술은 그때 따라서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거든요. 자, 한번 보면 알겠지만 옆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인데 이 금속판이 있고 이 가운데 간격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수술 방법이에요. 최근에는 조금씩 이 수술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게 모든 게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의학이라는 거는 이론적인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경험학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수술을 했어요. 뭐 인공 디스크 수술을. 그럼 뭐 좋죠. 당장은 좋죠. 근데 이게 10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아직
축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남들이 인공 디스크 수술해가지고 20년을 써봐도 것도 없다. 그러면 수술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의학에 관한 하는 보수적인 게 저는 좋다고 항상 자신합니다. 조금 늦어가지고 손해날 거 없거든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괜찮다. 한 10년 써. 사람이라는 거는 1, 2년에 결판나는 게 아니잖아요. 90살까지 사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한 10년, 20년 써도 괜찮다. 그때 수술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수술 방법이 후궁 확장 성형수술입니다. 후궁 확장 성형수술이라는 것은 이상이 발생한 디스크 부위가 한두 마디가 아니고 여러 부위에 발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위에 발생해가지고 신경이 통과하는 그 척추관이 확 좁아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마디면은 그 디스크를 제거해가지고 마디를 굳히거나 인공 디스크 수술할 수 있는데 여러 마디가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하지 못하고 자라난 골격이나 돌출된 디스크는 그냥 놔두고 그 뒤쪽을 절개해가지고 척추관의 넓이를 확 넓혀주는 거예요. 척추관의 넓이를 넓혀주면 속에서 압박을 받는 신경 조직은 압박이 풀어지거든요. 한번 수술 방법 볼까요? 자,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비교 보면 합니다. 앞에 주체가 있고 경추죠. 척추관의 넓이는 줄로 그었습니다. 이게 척추관의 넓이거든요. 수술이라는 거는 여기를 따는 겁니다. 여기를 따가지고 뒤로 확 제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뒤쪽 넓이가 넓어지잖아요. 다음 사진 보면은 척추관의 넓이가 여기서 여기인데 요 뼈는 여기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넓어진 겁니다. 이만큼이. 후궁 확장 성형술이에요. 근데 이 후궁 확장 성형술은 그 상당히 제한된 경우만 합니다. 척수증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 시행하는 수술이지 일반적인 목 디스크 때는 사용하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 목 디스크에서 내시경 수술은 허리 디스크하고는 조금 달라요. 허리 디스크 때 내시경 수술은 수술 후 결과도 아주 좋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급되고 일반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권장할 만한 사항입니다. 필요하다면. 그런데 목 디스크의 내시경 수술은 수술 후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허리 디스크에서 내시경 수술은 내시경을 집어넣고 눈으로 보면서 삐져나온 디스크나 압박된 신경을 눈으로 보면서 다 그걸 뜯어내고 뽑아내는데 목 디스크에서 내시경 수술은 워낙 사이즈가 작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보면서 대강 그 부위를 파내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 결과가 그렇게 보장된 수술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 사이에서도 내시경 수술은 공인된 수술이 아닙니다.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오늘 설명에서는 내시경 수술은 공인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술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술하냐 하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자라난 골격이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 심한가. 두 번째, 디스크가 돌출된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스크의 퇴행성 병성이 어느 정도 진행됐나. 네 번째가 디스크 발생 부위가 한 마디냐, 한두 마디냐, 안 들어오면 여러 마디냐. 안 그러면 척추관의 사이즈가 정상인가 아닌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방법을 정해야지 그냥 나는 어떤 수술 방법이 좋으니까 이 방법으로 수술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또 강조드리면은 척추 수술은 수술 방법이 잘못 결정되면 그 결과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요새 척추 환자,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도 그렇고 목 디스크 환자 중에서 요새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이나 텔레비라든가 잡지 이런 매스컴에서 이런 방송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지식을 많이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자기 지식을 습득한 환자분이 스스로 수술 방법을 결정해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수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내시경 수술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허리도 그렇고 목은 특히 더 아니지만 허리도 그런데 내시경 수술은
필요한 경우는 도움을 받지만은 모든 디스크 수술이 내시경 수술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사가 할 수 없이 환자한테 끌려가가지고 그 수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술 방법이 잘못 결정돼가지고 환자분이 수술 후 결과가 좋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고생하는 사람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수술 방법은 전문가가 뭐 이런 가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해야 된다. 그걸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목 디스크에 대해서 4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목 디스크가 대개 어떤 질환이고 어떤 경과를 거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정형외과에서요, 약 처방전을 해주시는데 그 처방전 가지고 약을 짓잖아요. 예. 약을 먹고 나면은 이제 붓기도 하고 또 살도 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 디스크에 주로 사용하는 약은 제가 전 시간에 보존적 치료를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 디스크에 사용하는 건 가장 대표적인 약이 소염 진통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소염 진통제는 솔직히 정형외과에서는 영역에서는 이 약이 없으면 정형외과 활동을 못할 정도로 아주 그 만병에 쓰는 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관절염, 디스크, 근육통, 타박상 그때 다 씁니다, 이 약은. 근데 이 약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약은 약을 드시면은 우선 위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위에서 흡수될 때 이때 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이때 간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콩팥에서 배설이 되거든요. 소변으로. 그러니까 또 콩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특징적인 특징이 이 약을 드시면은 대표적인 게 속이 안 좋다, 더부룩하다, 뭐 자꾸 뭐 체한 것 같다.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콩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콩팥의 기능이 약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수분이 정상적으로 배설이 안 되니까 몸에 수분이 축적이 됩니다. 수분이 축적이 되니까 자꾸 얼굴이 붓는 것 같고 환자분들이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상하게 이 양 보면 얼굴이 붓는 것 같다. 예민한 분은 얼굴이 붓는 것 같다. 그리고 둔하신 분은 나 살찐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마찬가지예요. 얼굴이 붓는다, 살이 찐다, 수분의 함량이 체내에 축적이 되니까는 체중이 늘고 얼굴이 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간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실제로 간 기능이 떨어지고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얼굴이 붓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위장장애고 이런 분들은 또 그때 즉시 약을 끊으면은 해소가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약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는 선택적으로 이런 부작용이 보이고 대다수의 사람은 또 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을 없애주는 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고 소염작용만, 진통작용만 선택적으로 강조시킨 약이 나왔거든요. 그게 요새 나오는 세레브렉스예요. 안 그러면 요거보다 조금 떨어지면 모빅도 거기에 비슷한 약이거든요. 이런 약들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주는 약인데 실제 그러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주면은 저런 부작용이 하나도 없냐?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부작용이 있고 제약을 드셔도 부작용 심하게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다시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 약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 선택적으로 나쁘지 대다수의 사람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었거든요. 다음 순서는 중년 이후 여성에게서 엄지발가락하고 변형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무지외반증이라고 합니다. 이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